네, 잠시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저희 자산관리편 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 열어두고 저희 있을게요. 방송 마감까지 계속 전화 받습니다. 325-8200번 서울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SNS 계정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SNS 쪽지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네, 수요일에 여차입니다. 플렉스블록의 최유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리하게 네.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굉장히 제가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네. 3개국 여행이 아니죠? 비즈니스. 네. 네, 잘하고 오셨어요. 네, 덕분에 네. 잘하고 왔습니다. 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사실 되게 갔다 오면 엄청 지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나이가 아직 그래도 체력이 뒷받쳐져서 그런지 다들 이제 갔다 와도 굉장히 쌩쌩하다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출장을 빙자한 뭐 여행 겸해서 네. 가서 덕분에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요. 네, 요즘 네. 이제 그 각 나라에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굉장히 좋게 보냈습니다. 저도 덕분에 대표님 네. 인스타 들어서 눈호강을 많이 했어요. 네네. 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대충 봤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네.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세요, 네, 지금. 뭐 요즘에 화장품 뭐 쓰세요? 화장품 먹는 화장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너뷰티가 그-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요. 네. 여행만 한 게 아니고 식도락 여행이 아니라 네. 많은 것을 아마 또 견문을 좀 넓히고 돌아서 네. 저희한테도 내용 전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그 내용에 좀 많이 녹아 있을 걸로 네, 네. 저희 기대하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아오신 자재가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그렇죠? 네, 일본 그렇죠. 경제도 점검 한번 해보고.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오늘 그 옷도 일본 예, 빨간 기운을 네, 빨간 불러 기운을 예, 요즘에 좀 넣어주시려고. 장도 좀 좋고 하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입어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뭐 베트남 시장 점검해드릴 때나 네. 일본 시장 점검해드릴 때 꼭 항상 이렇게 빨간 빨간 옷을 의상으로. 네, 이렇게 입고 오는데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최근에 그런 G2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소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뭐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안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다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들을 좀 살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올해 1월에 해외 주식 시장 성과를 좀 보면서 네. 그러면 또 이제 이 안에서도 1분기 안에서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부터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선별적으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이제 옳은 것들 들어가면은 또 이제 상투 아닌가. 근데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봤을 때 네. 1분기의 투자 성과를 굉장히 좋게 낼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네. 마침 제가 이제 다녀온 일본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일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네. 일단은 먼저 이 해외 주식 시장 성과를 1월 달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1월 달에 7% 정도 굉장히 벤치마크가 좋게 나와줬어요. 굉장한 상승률이었잖아요. 그쵸? 사실 3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맞습니다. 증시가. 사실 예. 뭐 지난 뭐 연말에 네. 많이 이제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등 요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1년 동안 사실 많이 내렸던 걸 감안을 하면은 이 정도 이제 올라줘야 이제 다시 굉장히 활기를 차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선진국도 7%, 신흥국 7.2%.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는 게 미국이 또 7.2%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사실 여러 가지 뭐 브렉시트를 둘러싼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그 불협화음 때문에 조금 증시 투자 불안 요소들도 있었는데요. 있었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유럽발 그런 투자 불안 요소보다는 미국에 기댄 이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효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상승장이 전 세계 이런 이제 증시를 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네. 상황이 되고요. 또 여기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일본도 이제 5.8%로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신흥아시아도 6.1% 저기 안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갈 거고 라틴 아메리카나 뭐 신흥 이제 유럽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밸류에이션이 이제 매력이 높은 아시아 공화국 있죠.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리고 대만 이런 나라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좋아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업황 좀 굉장히 주가 좋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주가 안정성을 높아갈 전망이라서 사실 이제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G2 뭐
뭐 그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좀 개선되지 않다, 뭐 그렇다 할 모멘텀이 없으면은 연초도 굉장히 암울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좋은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아마 투자 심리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상이 사실은 선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오를지 말씀해 주신 대로 예상을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를 저희가 봐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세계 증시 축제는 1월로 끝이다. 이렇게 강하게 또 멘트를 내놓으면서 찬물을 맞습니다. 확 또 네. 들이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고하자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분기별로 조금 끊어서 본다고 한다면은 네. 출발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네.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로 잡아서 1분기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쪽은 어딜까? 최선호 좀 투자처는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미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안에서도 선진국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출장에서도 다녀오면서 네. 굉장히 많은 것 좀 느끼고 왔는데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네. 그런 이제 출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이 이제 축제가 끝이다. 그냥 이제 단발적으로 나온 걸 거다라고 네.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런 셧다운이라든지 유럽의 브렉시트 같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할 그런 이제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이익 전망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 쪽 때문에 좀 기업 이익이 작년 말에 약간 일본 기업들이 좀 부진했었어요. 다 영향 받았죠. 그렇죠. 그건 뭐 우리나라도 일본뿐만 아니라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다 방역 다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망 상향에도 12개월 선행 퍼가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에 근접하는 등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지금 이 1분기 올해 1분기에 가장 지금 최선호 해외 투자 지역으로 일본을 좀 손꼽아서 오늘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인 좀 저평가 개념도 있고 아직도 네. 상승률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조금 되돌아가서 볼까요? 작년에 좀 일본 경제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뭐 지난해 일본 경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보면요. 일단 뭐 작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호우라든지 그런 태풍 21호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 맞네요. 재해가 많았어요. 네, 그런 그렇죠? 자연재해 영향으로 일시적인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요. 네. 점진적인 회복 기조에 있고 작년 또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이제 수출 증가 및 이제 기업 수익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이제 설비 투자가 경기 회복을 이제 일본에 이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GDP 성장률은 0.8% 정도 됩니다. 이제 네. 그 전까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0.8% 정도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네.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이제 보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일 것 같은 게 IMF가 최근에 일본 경제 성장률을 좋게 봤어요. 조금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1%대로. 네, 네. 맞아요. 올해 괜찮을까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망이?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본의 가장 좀 큰 악재라고 보는 게 올해 이제 10월에 일본이 이제 소비세율 인상을 또 할 예정이거든요.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일본의 개인 이제 그런 내수라든지 내수 위축이 될수 개인 있겠어요?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렇군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거기다가 세계 경제 성장이 하락세까지 이제 덮쳐버리게 되니까 또 일본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설비 투자랑 이제 그런 수출이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서 소비세율 인상을 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이 일단 상고하저처럼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좀 성장률 같은 거는 좀 저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공공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일본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맞아요. 이번에 그 갔을 때도 너무 놀랬던 게 네. 진짜 무슨 홍콩이나 네. 그런 나라 간 것처럼 네. 그 건물 도쿄 도심 내에 진짜 신축 건물들이나 이런 이제 그런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올림픽 거예요. 대비 네. 태세인가요? 네, 오. 지금 그리고 숙박 시설도 지금 네. 작년에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2020년까지 그 올림픽 때 들어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는 공공 투자 증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성장에 기여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이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의 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한 0.8% 정도로 예측이 된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1%대 상회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인 이런 이제 성장률 저하라든지 반영했을 때. 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그런 악재도 좀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는 네. 작년과 비슷한 그렇게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선방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저희가 그쵸.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이게 최소 목표치가 아닐까 조금 더 올라갈 그쵸. 가능성도 좀 다른 기관 쪽에서는 좀 잡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사실 일본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올해도 아마 가장 핫한 핵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뭐 남의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쵸, 네. 일본도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와닿는데 우리가 뭐 남나라 이제 걱정할 처지는 아니긴 하지만 네. 일단 지금 이 미중 무역 마찰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하지만 이런 이제 관세 부과 대상이 지금 자동차에서 자동차 부품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네. 감속 속도가 점차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불안정한데 그게 더 가속화된단 말이죠.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게 더 안 좋아지니까 또 IMF 예측으로는 이제 올해 세계 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 0.8%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인데 역성장이에요? 예, 거기에 예. 비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0.8% 정도 성장이라고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큰 성과를 이제 보이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그 무역 전쟁 관련해서 아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네. 관세 쪽 관련된 문제가 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일본도 이제 사실 플러스 0.8% 작년과 같은 그런 GDP 성장률은 유지를 못할 가능성도 담보를 할 수도 있다는 없다. 점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요소를 그 배제를 할 수가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1월 달에 각 국별로에서의 주요 지수들의 상승률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5.8%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다른 쪽은 7%대 상정도 나왔단 네.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일본 증시도 내부에서는 약간의 좀 박탈감도 있을 것 같은데 수출주가 도요타도 그렇고 실적 시즌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내부적으로 그런 좀 모멘텀이 약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원래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쪽이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일본 쪽 실적 별로 안 좋던데 괜찮아? 라고 이제 수출주가 별로여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실 실제로도 2011년도에 그 후쿠시마 이제 지진 피해 이후에 네. 처음으로 이제 일본 기업이 작년 3분기 이익률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크게 줄기는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화낙 같은 이제 제조업체들이 이제 이익률이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화낙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작년 10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바닥을 친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CEO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 이제 올해 영업이익 률을 네. 42%나 축소를 했습니다. 하향 조정한 네, 거죠. 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2%면 거의 이제 반 정도를 축소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일본의 그 토픽스 지수, 네. 증시 지수에 이제 포함된 14개의 기업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해 동기 대비 2.6%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안 좋았어요. 2.6%나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로 이제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하락률이 2011년도에 2012년도 때 후쿠시마 이제 그 지진 피해가 있었을 때도 굉장히 네. 떨어졌는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수치라고 하니까 그 정도예요? 네, 얼마나 그 피해라든지 그 이제 손실률이 심각했군요. 큰지를 이제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 관세에 이제 그 부과가 돼서 26% 정도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수주가 줄고 미국 쪽은 관세 때문에 이익률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네. 토요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히타치라든지 뭐 스루가 은행, 뭐 노무라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대손 상각 처리를 이제 회계상으로 이제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순이익률이 굉장히 감소한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혹시 일본 기업 쪽에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요인들 이제 미국 관세 때문에 많이 네. 줄어들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이익률 하락인 대부분 또 이제 전기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화학 부문들 기업들이 네. 중점적으로 집중이 됐었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쪽의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의 판매 감소에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수출 쪽으로 일본도 굉장히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네.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 쪽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국과 중국 쪽의 무역 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경제를 이제 계속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 네네. 대해서 앞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반드시 이제 일본의 증시라든지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업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네. 점을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좋은 점 그리고 좋아질 것만 보면 절대 투자에 그쵸, 성공할 그쵸. 수가 네. 없기 때문에 네. 수출 전선에는 사실 뭐 내부적인 힘보다도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조금 수출 전선에서는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네, 네. 이런 좀 변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일본 경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인력난이 있다고 일본에서 네. 그래서 취업 정보 업체까지 인수를 했다 어떤 기업이 네. 이런 소식을 조금 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예. 저도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국내에 있는 이제 또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전문직 분들이 네. 일본으로 취업을 하시려고 되게 많이 문의를 저한테 주세요.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 보니까 이제 일본 아까 기업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인력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를 아파하고 있다는데 일본어 열심히 할 거 그랬어요. 저도 네. 사실 중국이 부상하는 거 보면서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 유학을 갈 걸 했는데 또 네.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일본으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그 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도쿄 이제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사실 일손 부족을 이유로 파산한 일본의 기업 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87군데. 와, 네, 진짜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안 좋아서나 판매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네, 정반대예요. 완전 반대죠. 지금. 지금 일자리는 넘쳐나고 일거리도 네, 있는데 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격자가 인력이 없다.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는 굉장히 개선되고 있지만 일손 부족 탓에 지금 약간 풍년아사죠. 약간 네. 흑자도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업 이제 이런 게 사상 최대치를 이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기업은 오다큐 전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휴머닉이라고 하는 회사를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전 사실 이제 오다큐 전철은 저한테 굉장히 되게 그게 깊은 조예가 깊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살았을 때 네. 제 학교 캠퍼스가 있었던 곳이 이 전철 라인을 늘 탈 수밖에 없었고 네. 흔히 이제 일본의 도쿄에 가시는 분들 중에 그 요코하마라든지 하코네 쪽으로 온천 관광 가시는 분들은 다 오다큐 선을 이용하시죠. 타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쪽에서 호텔 사업 확대를 위해서 여기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도 이럴 것이 사실 이제 이 10만 명 이상 이 회원을 보유한 곳이 이 휴머닉 홀딩스입니다. 그렇군요. 이 오다큐 네. 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회사 그룹 내에서 22개 정도의 그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쿄 올림픽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2020년까지 이제 운영을 하면서 호텔 개수를 지금 22개에서 35개로 늘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와, 10몇 개를 더 지어요, 네, 호텔을?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숙박업 분야에서 지금 필요한 인력을 지금 구하지를 못해서 사업 확장 지금 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받쳐지고 다 있는데 근데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들어와서 일할 거냐에 대한 오. 문제가 지금 봉착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또 행복하면서도 되게 이중적인 그런 네.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본을 지금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지금 3천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 호텔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확장 붐이 일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근무 강도가 세고 또 이렇게 처우가 낮다는 이유로 일손을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라든지 네. 이런 호스피탈리티 쪽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여기는 이제 처우가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2017년도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업 분야의 인력 부족 수준이 대표적으로 이제 일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려진 운수업 쪽과 동등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다큐 전철뿐만 아니라 지금 도쿄 건물이라고 하는 곳도 빌딩이라든지 그런 호텔 그리고 아파트 관리라든지 환경 미화원 이런 이제 2,000명 정도를 보유한 이제 기업을 인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력난들을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는 이제 내수는 굉장히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쪽의 작년 그 3분기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곳들은 네. 대부분 이제 그 수출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곳들, 뭐 토요타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과 중국 쪽에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네. 사실 지금 내부에서는 그런 공공시설 쪽 네. 그리고 숙박업, 서비스업 쪽으로는 그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 일할 의지만 있으면 실업률이라는 거는 뭐 취업은 어디든지 네, 할 지금 수가 있을 취업-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맞습니다. 네. 뭐 내 맘에 맞는 뭐 가게는 물론 힘들겠죠. 일본도 그렇죠. 하지만 조금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은요. 이런 네. 상황에서 좀 경제가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까요? 일본에서?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일본은 사실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나서 지금 아베노믹스로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네. 이제는 다시 지갑을 막 열고 있는데 워낙 그 국민성 자체가 절약 정신이라든지 이런 성향이 강한 유명하죠. 예, 예. 민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절약하는 지향이 굉장히 지속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임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거의 이제 빵프로에 제로겠어요. 가까우니까요. 네. 점진적인 이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또 여기에 아까 악재로 말씀드렸던 게 올해 이제 10월에 네. 소비세율이 인상한다고? 인상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네. 2014년 4월에 이제 인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굉장히 낮은 폭으로 2% 정도 인상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은 크게 막 와닿지 않는 수준의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개인 소비라든지 크게 내수를 영향을. 위축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더 많고요. 14년도에는 얼마 올랐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10% 이상 굉장히 오.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이제 급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네. 많이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위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는 또 근데 그때는 또 괜찮았던 거는 네. 2011년 사실 이후에 일본 경기가 굉장히 또 좋아졌었잖아요. 그 후쿠시마 그쵸. 이제 뭐 지진 복구 이후에 네. 내수부터 되게 시작을 빨리 해서 올랐어요, 아베노믹스랑 경제가. 네. 겹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도 지금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네. 같은 비율로 하게 되면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때보다 크지 현저히 않아서. 낮아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경감세율이라든지 주택 대출 감세 연장 그리고 자동차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안 좋게 해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세율 같은 것들을 네. 인하해주고 연장해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혜택을 정부에서 주지 않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제 소비세율만 올린다고 하면은 그 세수 부담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 크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혜택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개인 소비에는 오히려 이제 점진적으로 더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늘 그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곳들 설명을 드릴 때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나 이런 곳들이 왜 그 GDP
성장률이 높냐 하면 그 이제 실질적으로 젊은 인구들도 많지만 네. 젊은 인구들이 그만큼 버는 만큼 엄청나게 내수를 쓰기 때문에 쓰니까 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많이 진행된 초고령 사회인데 그 인력난 부족한데 개인 소비가 일어나겠냐라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라고 그쵸.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월급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네. 임금은 쓸 수밖에 올라가는데 없겠죠. 그렇죠. 근데 주택이랑 자동차에서도 새 네. 나가는 자금이 좀 만회가 되면은 굳이 뭐 지갑 닫고 그럼요. 자린고비로 요즘 또 트렌드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욜로족들이 네. 얼마나 욜로인데, 많아지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크게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전 네.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일본 쪽 상황은 좀 어떨지가 또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가장 크게 이제 느끼고 와닿았던 점이 앞서도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쿄에 지금 이제 오피스의 지금 공실률이 1%대로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사실 국내에서 여러 이제 경제신문사에서도 많이 기사화도 됐었거든요. 여행 가시는 분들 숙박 잡기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네. 이제 그게 안 와닿았었는데 네. 가보니까 진짜 공실된 곳.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면은 막 임대 막 붙여진 곳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진짜 거의 그 시부야에 굉장히 허름한 뭐 네. 3, 4층짜리 그런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는 곳도 지금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그게 없고요. 네. 지금 앞으로의 그 일본 오피스 시장의 장기 호황을 알리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 쪽에는 이제 그래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았는데 이게 일본의 도심 5군데 이제 지역에 오피스의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공실률 추이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이 임대료가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임대료가 있고 상승 네, 꾸준히 하네요. 이 초록색으로는 이제 공실률? 공실률이 떨어지고 네. 있는데 작년 이제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이제 2%대였는데 지금 연말까지 나온 이제 올해 초까지 나왔을 때는 1.9%대로 지금 작년 9월 달이 2.3%였는데요. 지금 1.9%대로 1%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호황기를 이제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임대료의 평균적인 상승도 9.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굉장히 또 조물주처럼 임대료가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렌트 프리로 해줄 정도로 안 나가가지고 일부러 맞아요. 막 그 임대료를 뭐 삭감해주거나 더 이제 그 공짜로 해주는 것도 또 많은데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일본 경제를 사실 내수를 가장 이끌고 있는 큰 요인이라고 핵심이네요.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신축 빌딩 공급량이 이제 지난 6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제 공급 과잉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부동산 한번 짚어드리면 상업용 말고 사실 이제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작년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공급 과잉이 굉장히 또 큰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업용 쪽이 공급 과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공실률이 없다는 거는 지금 그만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관련해서 인력 부족 같은 것도 오피스 이렇게 이제 지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일본 내수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렇게 일본 경제를 둘러보면서 가장 솔깃한 부분이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네. 이미 뭐 펀드라던가 관련된 상품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관련된 네. 그 투자 상품들 제가 한번 이제 일본 쪽 관련해서 경제를 짚어드릴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리츠 쪽 상품인데요. 리츠 펀드. 네, 예. 이제 뭐 일본 리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도쿄라든지 오사카 등 대도시의 사무용 빌딩이라든지 네. 물류창고, 호텔 등 다양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리츠 펀드는 이 도쿄 증시에 상장된 리츠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최근에 네. 일단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리츠 펀드의 1년간 대표 수익률을 상품들. 보면은 네. 사실 작년에 이제 글로벌 펀드랑 국내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미중 그런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펀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수익률을. 근데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금 7.3%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하나 재팬 리츠 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든지 삼성 재팬 프로퍼티 뭐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삼성의 제이리츠라든지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다 평균적으로 7.3% 이상의 수익률을 이제 내보였다라는 점이고 고수익이죠. 이 그쵸. 정도면. 네. 네,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작년에 이제 같은 기간에 주식형 펀드의 평균이 마이너스 19%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도 마이너스 16.4%였습니다. 아, 예, 꽤 컸어요, 거기에 마이너스가? 비하면 이제 네. 플러스 7.3%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우수한 성과를 수익 냈다고 낸 것만 해도 정말 네. 대단한 거였어요. 볼 그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이제 선진국의 리츠 지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츠가 전체적으로 4.52%.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미국이 10.2%인데 네. 일본은 그걸 넘어선 10.91%가 네. 이제 일본의 그 리츠 수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이런 식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좋았네요.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숫자로 보니까 더 체감이 되고, 네. 네, 이러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꺾이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관심들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한머니의 자금 추이를 볼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트렌드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료칸, 네, 료칸에 그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예. 저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데 보통 이제 리츠 하면 우리가 큰 그런 이제 상업용 비즈니스 호텔을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의 그 호텔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뭐 비행기 화장실만한 되게 작은 화장실 뭐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시는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일본에 이제 또 이제 료칸 쪽으로 투자를 하는 아시아 쪽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이제 부유층들을 그래요? 상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네. 들면 이제 동남아 쪽에 약간 풀빌라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베인 캐피털이랑 홍콩의 그 오디세이 캐피털 그룹 등이 지금 글로벌 투자 펀드에서 료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앵커님도 료칸에 묵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올해 가려고요. 아, 올해요? 네, 저도. 저는 이제 료칸을 이제 어느 뭐 삿포로라든지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코네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료칸을 가봤는데 보통 저기 가면 이제 뭐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을 다 이렇게 오모테나시라 그래서 접대로 다 이렇게 이불도 펴주고 막 밥도 다 천국인 내주고 것 같던데요. 근데 네. 하루 숙박 비용이 정말 비싸죠. 거의 5성급 호텔 정도 될 정도로 평균적으로 저렴한 곳이 보통 한 30만 원 하나로 네. 비싼 곳은 막 60만 원, 70만 원 정도 아, 못갈 하거든요. 것 되게 같은데요. 부티크 그런 호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오릭스라든지 뭐 키스톤 파트너스 그리고 미쓰비시 UFJ라든지 이런 일본 내에서도 이런 펀드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아시아 부유층들을 상대로 한 이런 료칸 투자 붐이 일고 있다라는 점이 또 일본의 이런 이제 부동산 리츠 쪽 관련된 투자에 대한 그런 그 붐이 좀 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투자 한머니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신흥국으로 많이 가는데 최근엔 또 이렇게 이제 일본의 일본으로. 료칸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점이 네, 네. 또 보시면 이렇게 미국이나 또 홍콩의 이런 쪽의 캐피털들이 또 그냥 돈 냄새 맡고 가지 않는 그런 자금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예. 이런 곳들이 또 여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 점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밌네요. 네네. 료칸에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에서 저희도 놓치지 말고 또 큰 힌트를 조금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요. 좀 좋을 때 저희가 조심도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한 것 같은데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고점이다 이제 일본도 네, 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작년에도 한번 이제 그 일본 그 경제에 대해서 이제 네. 한번 짚어드릴 때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전까지는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전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네. 빨리 빠지는 게 괜찮다. 예를 들면은 올해까지가 저는 약간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까지는 그게 호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고점은 아니고 올해까지는 그 이제 올라가는 좋은 파티를 즐길 수 있다라고 이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제 상업용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늠지인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이 지금 도쿄 오피스 쪽이 1.98% 정도잖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금방 이거 터질 거다. 이게 다시 역전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끝없이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 이제 지금부터 더 이제 호황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호황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끝이고 이제 약세장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실률이 1.98%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쭉 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0년에 도쿄 올림픽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올림픽 하기 전에 뭔가 아주 안전한 게 2019년 하는 올해네요. 그런 플랜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일본에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 경기 회복세를 지속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저금리 정책을 또 고수를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그런 리츠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저금리죠. 네, 일본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2%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리츠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투자 기업들은 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워낙 더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조달을 해서 네. 근데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공실률이 이제 다들 걱정이 될 텐데 그것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이 삼박자가 잘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 또 3년간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을 아까 찾는 관광객이 작년에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숙박업소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설 연휴에도 일본 가장 네. 많이 갔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없었어요. 네, 없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호텔의 객실 가동률이 네. 도쿄 같은 경우는 지금 85%까지 올라갔대요. 굉장히 지금 높아져서 이제 그런 돌아가는 거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호텔이나 리조트 수요가 이제 급증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일본의 리츠 투자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제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쿄 중심의 오피스라든지 이런 호텔 그리고 리테일 부동산은 올림픽 개최 수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가서 호텔에서 전망을 보기에도 여기저기서 진짜 계속적으로 짓고 있고 특히 오다이바라든지 그런 일본 도쿄의 중심지에 어디를 지나가서 택시로 보나 전철 타고 가서 보더라도 너무 많이들 짓고 있어요. 근데 뭘 짓고 있냐 보면 다 숙박시설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쿄의 핵심 지역 쪽에 어디 이제 투자를 한 쪽에 리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너무 많아서 우리는 걱정인데 다 일로 갈까봐 또 저는 내심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네, 그쵸. 일단 올해 네. 전혀 뭐 2020년까지도 길게 보면은 네. 일단은 전혀 흔들림 없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좀 들어봤고 주택 시장도 같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네, 일본의 또 이거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전까지라고 말씀드린 게, 네. 숙박시설, 그리고 아까 또 키워드가 엔저에 따른 또 외국인 관광객들 3,100만 명,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본은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또 먼저 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고령사회이기 심각해요. 때문에 예. 그 내부에서 상업용과 다르게 이렇게 주택 투자 감소 실수요는 굉장히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소비세율 상승 이제 직전 수요가 이제 자가 분양 중심으로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택의 주요 이제 1차 취득자인 30대 인구가 지금 점차 일본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착공 건수도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 거고 거기에 따른 그런 호황도 이제 조금씩 이제 사그러들 거고 네. 지금 일본 내에서도 부동산이 호황인 곳이 어디냐 그러면 주택은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요도 줄일 거고,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네. 줄어들고, 이제 거기에 사이즈에 맞춰서 파이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상업용 같은 경우는
공급도 지금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호황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하고 상업용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분리시켜서 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리츠 네.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본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리츠 말고도 조금 참고를 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뭐 리츠 쪽 관련해서는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일본의 증시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관심 가지실 훨씬 더 거잖아요. 친숙하시죠? 네. 네. 또 이제 앞서서 제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월 달에 전 세계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네. 평균적으로 이제 뭐 7% 정도 이제 올라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았지만 일본은 그 작년에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실적에 타격을 받아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에 다시 이제 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아직까지 이제 ETF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 ETF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사실 일본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 4배에서 플러스 4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네. 일본 관련된 시장 이제 대표 지수가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시장 대표형 ETF 이외에도 이렇게 섹터별 그리고 테마 그리고 엔화 관련 통화 ETF 등 미국과 국내 시장에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배율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최대 이제 이렇게 4배에서 8배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환 노출 및 해지 여부까지 본인의 이제 잘 맞게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유형에 맞게 그 ETF 선호도에 따라서 일본 관련 투자 전략을 구현하시는 것도 이제 좋다고 보여지는 게 네. 사실 최근에 또 일본 쪽 괜찮다고 보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네. 일본의 그 환 해지가 잘 안 되는 그 펀드에 가입을 하셨다가 네, 네. 그 일본 엔화가 급등하면서 사실 이제 그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이제 위축되면은 금 가격이 뭐 오르고 안전자산인 엔화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환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은 엔화 가격이 오르면서 해지가 안 되면서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나거나 엄청나게 안 좋게 그러신 되는 분들도 경우가 많거든요. 계셨겠네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배수가 높은 상품도 있고 이래서 네, 고수익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뭐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ETF 투자 시에는 이제 어떠한 시장 지수가 본인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전망이랑 부합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지수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해당 지수의 산업 비중이라든지 상위 구성 종목의 비중 차이를 이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손쉬운 방법인데요. 일단은 예시로 봤을 때 현재 같이 지금 뭐 엔화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가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네. 일본의 자동차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 혹은 이제 엔화 전망에 부합하는 지수 및 ETF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하방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 이제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관세가 확대되면은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인버스로 하면서 여기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방 이제 하방에 베팅을 하자. 베팅을 해서 네. 수익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이제 일본 투자 ETF 중에서는 EWJ라고 하는 게 이제 유동성 및 운영 규모 측면에서 가장 큰 ETF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HWJ와 EWJ와 같은 이제 그런 그 동일한 PDF를 보유한 이제 환해지형 ETF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외의 ETF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제 인덱스 ETF도 존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인버스가 아닌 경우는 오른다에 베팅을 해야지 이제 강력하게 수익이 추천을 나는 드릴 거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면에서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있지만 그래도 소비세 인상이라는 그런 점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타격을 받으면 또 이제 하방으로 베팅을 해야 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고 거기서도 선별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네. 내수 경기에 좀 치중되는 곳들은 이제 상방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은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ETF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또 굉장히 좋은 운용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국내 상장 뭐 ETF 이렇게 조금 나열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오늘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 해지 부분인데요.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환 해지 부분을 고려 안 하셔가지고 이제 오히려 몰랐는데 왜 내 건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은 다른 국가랑 비교했을 때 이 엔화의 가치 변화가 그 크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그 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매우 이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 환 노출형 ETF의 경우에는 엔화 강세와 이제 주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손실을 일부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네. 엔화 약세 시기에는 주가의 상승 강도가 이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네. 환 해지형 ETF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네. 이제 본인이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네.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에게 맞는 ETF 상품 골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리츠 상품까지 해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할 만한 저희가 가져갈 만한 상품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을 직접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탐방기 어떤 거를 가장 깊이 느끼셨는지 저희한테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거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제가 뭐 일본 리츠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또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언제 그 호황이 끝날 것인가, 네. 글로벌 경기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의 타격은 받지 않나. 근데 타격은 받는 업종도 있고 실적도 깨진 것도 있지만 내수는 건재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본도 실제로 가보니까 그 리츠 쪽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 쪽 관련돼서나 인력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오니까 그 경기가 활성화돼 있는 게 또 네. 실감이 가더라고요. 네, 일본 가신 거 아니죠? 네, 가진 않아요. 아니죠. 저는 네. 한국이 좋습니다. 네. 네, 왔다 갔다는 할 건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직접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좀 더 이제 제가 생생하게 전해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 요즘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리츠, 크게는 리츠 그리고 ETF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운용을 하시면서 뭐 하방에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국내 내수에서는 그 리츠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두 가지로 일본 쪽 시장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큰 투자 힌트 저희가 네. 아주 생생하게 네,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본 사실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 냉철하게 투자 요소가 있는지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ETF 메리트 있는 상품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좋을 것 같죠.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얼마나 좀 내수 진작에 힘을 쏟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짐작해 하는 대목을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요. 리츠 관련된 투자 상품도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올해 포트폴리오 한 켠을 좀 차지하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머니맨 저희가 준비한 자산관리편이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보험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